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늘도 고지되지 않으면서 선고는 미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길어지는 수기를 두고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둘러싼 논쟁과 정치권의 막판 여론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결론과 관계없이 여야 대권 주자들은 몸풀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기 대선 움직임과 각 주자들의 행보 2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장현미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수영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고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될 정도로 지금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냐 이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강선희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죠. 이 상당히 이 예상했던 것보다 물론 그 예상은 예상일 뿐입니다만 길어진다고 보는데 이렇게 좀 예상보다 늦어지는 이유 뭘까요? 네. 아무래도 뭐 평의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 상황이겠죠.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가 우리 국민들께 대통령 사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하자면 국민에게 저는 약속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른 사건들 결론을 먼저 내고 있잖아요. 뭐 지난주에도 감사원장, 뭐 검사 3인에 대한 사건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건도 어제 변론기일이 한 차례 하고 바로 결심을 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이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요. 예. 국무총리 사건도 이전에 결심을 했습니다만 특이하게도 결심 이후에 국회 측에서 검찰에서의 서류, 국무위원들 수사 기록을 좀 보고 싶다라고 신청한 부분들을 받아줬거든요. 원래는 결심을 하고 나면 재판부에서 그런 신청을 받아주는 일이 없는데 그런 것들도 보면 국무총리 사건도 역시 대통령 사건과 여러 가지 쟁점이 맞닿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좀 수기가 길어지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견 일치가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그동안에 뭐 민주당 측에서는 8대0 뭐 금방 끝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형태로 나오기는 이제는 어려운 시기가 된 것 같고 이게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그때 소수 의견이 아예 안 나왔었거든요. 그냥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가 끝이었는데 지금은 각자 헌법재판관들이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결정문을 작성해요. 그러면 이제는 각자의 생각대로 결정문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 변호사님 왜 길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헌법재판소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었는데 민주당에서 선고를 빨리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미 좀 역대 전직 대통령 탄핵 사례에 비춰보면은 그 기간을 좀 넘어간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체될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뭐 인용 기각 각하 이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열려 있겠습니다만 전 기본적으로 이제 절차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만 뭐 박근혜, 노무현 전 두 전직 대통령에 견주어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 탄핵과 관련된 조문이 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판례나 결정례로 채워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전직 두 대통령은 절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문제 제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뭐
소추의 사유와 관련해서 법조문이 철회된 게 아니다. 사유의 철회이기 때문에 아예 각하사유다라는 주장부터 형사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중단돼야 된다. 기록과 관련해서도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이게 그대로 현출되면 안 된다. 이게 만약에 이 쟁점들이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하나하나 점검하고 마침표를 헌재가 찍어주지 않으면 예. 이게 또 불복의 하나의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작용하는 게 한 축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하나가 있고 뭐 한덕수 총리, 뭐 검사 탄핵 다 별개 사건이긴 합니다만 헌재로서는 논리적 정합성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전체 사건을요. 내란과 관련해서도 또 탄핵이 됐던 박성재 장관 뭐 여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검사 탄핵 때도 이런 설시가 있었던 거예요. 줄탄핵이라는 게 일방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게 탄핵을 한 게 민주당에서는 남용이 아니다라는 설시가 있었어요. 이거는 한번 윤석열 대통령과도 겹치는 쟁점을 가르마를 타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헌재로서는 시간이 과거보다는 좀 다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헌법재판소가 언제쯤일 것이라고도 예고할 수는 없는 거죠. 장 변호사님, 이 헌법재판소는 언제 하면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언제쯤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는 못하는 거죠. 불확정성을 갖고 내포한 채 발표할 수는 없는 거고 하면은 몇 시에 한다.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딱 네. 이틀 전 오후 5시에 이틀 뒤에 그 선고를 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했습니다. 최평당 네. 여하튼 지금 헌법재판소 사정은 내부 상황은 복잡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평당께서 보시기에는 언제쯤 선고가 뭐 마냥 뒤로 미룰 수만도 없습니다. 네. 이미선 또 문영배 두 사람의 재판관은 4월 18일이 퇴임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기 이 방송에서 저는 3말 4초가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법으로 이제 180일에만 하면 되는 건 이 예.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심리하는 게 중요하지 빨리 심리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뭐 10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례와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비교해서 기계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왜 윤 대통령 건이 늦냐 얘기하는 거지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따져보면 그게 100일이 넘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쟁점들이 또 부각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어찌되었건 그러니까 최종 마지노선은 4월 18일 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전에 나오면 된다고 보는 게 6인 체제에서 다시 편결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다음 주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4월로 그 다음 주를 넘어가면 4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정말 초읽기에 들어가는 상황이라 헌재도 조금 부담을 가질 수 있어서 아마 이번 주까지 충분히 심리를 하고 나서 다음 주 안에 아마 선고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저는 윤 대통령의 이 심리 자체를 조금 더 치밀하고 그다음에 엄중하게 해서 그걸 모든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내용을 결정문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좀 명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셨던 적도 있는데 상당히 지금 선고 날짜는 예측 불가합니다. 이런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뭐 다들 이제 앞서 조금 다른 견해입니다만 말씀을 하셔서 저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8대0 인용. 왜 그 말씀 드리냔 말이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만 이 헌법과 법률이 위반됐느냐. 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위반됐다면 이게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헌법소 의지를 많이 따져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도 그랬고. 근데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들 만약에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는 게 헌법소의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 또 하나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잖아요. 예. 근데 이러한 대통령의 그런 행동들 헌법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이런 행동들이 과연 국민의 힘을 배반한 건가 아닌가. 이 두 가지 볼 겁니다. 아마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결정에서 두 가지 볼 거예요. 헌법소 의지의 여부 그리고 국민의 힘을 배신한 것인가 배반한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볼 거라고 좀 보는데. 근데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최종 변론 날짜로부터 그러니까요. 시간이 많이 지체될 이유가 없을 텐데 아니 이렇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네. 아까 장현민 변호사 얘기처럼 지금 워낙 많은 지금 그 절차의 문제 얘기하고 하다못해 12월 7일 날 그 탄핵 소추안 의결이 불성립됐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됐는데 그것도 문제 삼고 있어요. 일사부재의 원칙이 어긋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때는 정기국회가 마감이 됐고 그리고 임시국회를 열어서 12월 14일 날 의결했던 거거든요. 예. 하다못해 그런 것도 문제 삼고 있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내란죄를 철회했다라는 거. 철회한 게 아니에요. 헌법상의 위반을 따져보겠다는 것이지 단지 형법상의 위반을 따지지 않겠다는 거였다고요. 이거 자꾸 내란죄 철회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쨌든 완결성을 기하려 하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흠이 잡히면 게다가 지금 현실적으로 광장의 이 거리의 이 의견이 너무나 분열돼 있잖아요. 국민이 너무나 분열돼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히거나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잡아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저는 자꾸 하나하나 신경 쓴 게 아니냐. 저는 그래서 늦어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주엔 최종 결정 선고가 내려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윤 변호사 기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 대행을 향해서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빨리 임명하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임명에 대해서는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 임명해야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긴 했습니다만 또 동시에 민주당은 또 빨리 선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또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예. 이 선고가 더 늦어질 텐데 또 선고를 빨리 하라라고 민주당은 이야기하면서도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지체될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예 이 부분도 아주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아서요.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하면 과반의 의견을 그러니까 평의를 거쳐서 이 재판관들 8명이 마은혁 재판관은 일단 기본적으로 평의 판결 과정에 관여할 수 있을 것인지 왜냐하면 예.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거는 기존의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들의 판단으로 그리고 어떤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평의 판결에 만약에 임명이 되더라도 관여하지 않는다로 정리가 가능하면 이 신속성이 좀 해하여지는 그런 결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 주신 대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는데 평의 판결에도 참여하도록 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왜 심리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결론을 같이 의논하는 데 들어가냐. 변론을 재개해달라라고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도 이게 유불리의 문제라기보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좀 있으니까요. 다만 마은혁 재판관의 문제는 정파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을 보면 이게 부작위 그러니까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나오면 바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 규정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안 지키고 있는 건 사실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강선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야당에서 민주당에서는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빨리 임명하라. 그렇죠. 최후 통첩도 오늘까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치 오늘까지 임명을 하지 않으면 내일 당장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할 것처럼 지금 굉장히 좀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이 기각도 아닌 각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도 좀 맞닿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은 각하라는 건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까 최 교수님 얘기해 주신 뭐 일사부재 이런 것들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란죄가 철회된 부분에 있어서 이 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되면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하고 그리고 다시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또 이론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로 돌아갔을 때 200석이 과연 가능한 상황인가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지금 굉장히 피로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돌아갈 수도 있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혼란스러워도 이렇게 좀 이것을 명확히 지금 근데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요.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었을 때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인지 이미 예단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좀
적절하지 않나. 헌법재판관에게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민주당이 몰아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헌법재판소 내부의 상황을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불안감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명확하게 하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그럼 궁금해지는 게 장현미 변호사의 설명대로라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와는 별 상관이 없고 또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인용이고 또 만장일치가 예상된다면 굳이 빨리 선거하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뭐 다음 주가 됐든 기다리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연일 빨리 선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뭘까요? 불안감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제 생각이고 제 예측인 것이고 민주당이 특별히 그 재판관들의 평의에 관련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이 여러 명의 얘기를 종합해서 그럴 수 있겠다는 유추일 겁니다. 아마. 예. 아무도 안삼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8명 이외에는 말이죠. 재판관 8명 이외에는 없다고 보는데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는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는 당위적으로 임명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잖아요.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탄핵이. 그런데 자꾸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조금 다급할 정도로 재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것도 저의 생각인데 5대 3의 가능성을 만회하나 최악의 경우 5대 3이면 기각 또는 각하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완전히 뭐 대통령이 복귀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돼서 6.3으로 가되 그러려면 6.3의 6이라는 숫자를 얻기 위해서는 그 변론을 갱신해야 돼요. 그래야지 평의에 참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평결에 참여할 수가 있고 예. 그래 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차라리 어차피 변론 갱신을 해도 1, 2주일이면 하니까 1 내지 2주일이면 할 수 있으니까 이왕 늦어진 거 차라리 늦더라도 확실하게 하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어요. 그렇게. 예. 그러면 이게 설명이 되는데 민주당이 아주 최근 며칠 동안 이재명 대표의 말도 굉장히 가팔라졌고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직무유기다. 뭐 몸조심해라 이런 말도 하고 뭐 대단히 전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런 말도 이재명 대표가 하고 말이죠. 그런 걸로 봐서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는 게 아닌지 그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긴 합니다. 자, 아까 이제 최창진 교수님은 교수님이 예상하는 이 선고의 결과 말씀해 주셨으니까 최소영 평론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저는 기각 가능성도 점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이거 다 주관적 추론이긴 합니다만은 그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처음에는 8대 0으로 인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 너무 명백하고 뭐 내란죄를 뺐다고 해도 이것이 뭐 성립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이게 헌법재판이라는 거는 사법과 정치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사법적인 거는 죄의 유무죄를 다투는 거는 사법심판에서 내란죄 혐의를 다투면 되는 거고 과연 여기에서 그러면 그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하는 게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느냐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헌재가 그걸 고민하고 있다라면은 들여다볼 지점이 많다고 봐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왔던 사안들 그다음에 그 대엄이 촉발됐고 그다음에 계엄은 끝났지만 그다음에 이것을 조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과정과 절차들이 온당했느냐는 지점도 들여다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헌재의 결정문과 선고문에 담아야 되는데 이 담는 과정이 단 하나의 그 논리적 법률적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에 지금 재판관들이 뚜렷하게 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또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문에 헌법재판관들의 소신과 어쨌든 양심에 따라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저는 이제는 만장일치는 사실상 어려워졌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이제 그 약간 그 언저리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지금 1, 2주 안에 제대로 가르마를 타지 못하면은 기각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좀 승복이 참 될 수 있을지 또 지지층들은 더더군다나 진영 간 극렬한 대치 국면이기 때문에 강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연일 이재명 대표의 승복 선언이 필요하다고 압박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는 선고에 대해서는 승복한다고 밝힌 것 같은데
계속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 당론으로서 승복하는 것을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 조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재명 대표도 한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승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최후 진술에서 육성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변호인 측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들께서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예. 말하자면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직접적으로 육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승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정치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당 측에서는 이미 그런 것을 밝혔지만 민주당에서 아직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유감스럽고 대통령 측에서도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변호인들을 통해서라도 공식적으로 한번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 승복이 참 중요한데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승복에 대해서요? 저는 조갑재 대표가 이야기한 게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승복은 가해자가 하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물론 민주당이 피해자인 거죠. 이 국면에서는. 그런데 승복 메시지가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지적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기본적으로 왜 승복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서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 거냐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현역 의원이 헌재를 처부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려 부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징계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헌재의 결과가 본인들 진영 논리에 맞지 않으면 진영의 이익에 반하면 뭔가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주고 본인의 지지층을 좀 다독이면서 폭력 시위나 어떤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극히 자제해야 된다라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가 당론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좀 다른 의견들을 몇몇 의원들이 주말 집회라든지 이런 데 연단에 올라가서 과격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당론으로서 승복하겠다고 이미 결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최근에 민주당의 행보가 점점 과격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과거에는 이제 탄핵 심판 초반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민주당 지도부가 매일같이 이제 도보 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조국혁 신당 같은 경우 삼보일배도 하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의 그 천막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민주당이 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의 지도부가 강한 어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승복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고 관저에 돌아온 이후에 관저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알겠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조용한 상황이거든요. 예. 민주당의 지도부가 최근에 좀 오히려 집회를 과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는 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민 의원님, 방금 전에 이제 강재현 대변인도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전 승복 선언 어떻게 보시는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변호인단은 이미 밝혔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또 들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 입장을 밝혔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그때 대통령이니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지난번 왜 헌재 마지막 변론에서 왜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승복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많은 부분들이 비난하는데 그거는 비난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마지막 남은 최후 변론의 기회였기 때문에 본인의 방어권과 본인의 정당성을 충분히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런 자리에서 왜 얘기하느냐는 좀 너무 과도한 지적 같고요. 다만 지금 워낙 광장의 열기도 뜨거워져 가고 있고 여야 대치도 좀 이렇게 첨예화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헌재 심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하다면 윤 대통령도 서면이든 육성이든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최고 지위의 그 법적 근거는 국민 통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 교수님 아직 선고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글쎄요. 지휘청에서 지금 선고 내용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의 또 선고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양쪽 진영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 이걸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뭘 해야 될까요? 지금 특히 여당이 여권이 말이죠. 네. 지금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탄핵 재판에 헌법재판소에 누가 가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재명 대표도 승복한다는 선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재명 대표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물론 가해자가 윤 대통령이고 피해자 격이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저는 승복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승복의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서 했던 거 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이죠. 너무 말이 거칠어요. 이재명 대표도 오늘인가 그 발언 적절치 않다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고 같이 야당이 거기 그 말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지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선고 날 그날 4명이 죽었어요. 지금 벌써 1명이 죽었죠. 아까 앵커 말씀처럼. 네. 그런 상황이라면 어떠한 이 부상사 벌일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근데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당에서 지금 보세요. 당에서 권선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 승복하겠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들의 발언을 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주적은 좌파 사법부다. 그리고 선관위고 종북 카르텔이다. 이거 윤석열 의원이 얘기 또 했어요. 나경원 의원 또 민주당 시위를 보면 민주노총의 수사 기록이 있는 북한 지령문의 구호가 같다. 이게 완전히 이거 전형적인 극우적 발언들이에요. 이런 말이 가장 자극적인 거거든요.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 가장 적대적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념적인 문제예요. 이 색깔론. 근데 이걸 그냥 법률적인 문제로 이렇게 지적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이념적인 문제를 건드려요. 이러면서 한편으로 또 승복한다 그러니까 승복이 됩니까 이게. 이런 말 하지 말아야죠. 그냥 단순하게 헌재가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라니 하면 돼요. 그냥 계속 하던 얘기처럼. 그냥 자꾸 종북 카르텔이 어쩌다 하면 간첩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점점 이 지금 이른바 광장의 그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자극하고 선동하고 고무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말은 또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지도부가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자제시켜야죠. 서천 의원 얘기 하시는 거 같은데 왜 이름 뺍니까? 서천 의원이 그 얘기했다고요. 헌재 선관위 공수처 다 때려부시자 처부수자. 그거는 징계도 못하고 경고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승복한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도 승복 발언하는 게 맞지만 보다도 굳이 따진다면은 이 정치권이 자제시켜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훨씬 더 자극을 시키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극되지 않도록 여야가 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강조해 주셨는데 어제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진행이 됐는데 장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 소추된 핵심 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이 내용은 이 선고는 어떻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선고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탄핵 소추 안에서 탄핵에 이르게 돼야 된다라는 근거로 한 건 이제 내란 그러니까 이제 계엄과 관련해서 이른바 안가회동의 전직 검찰 출신들이 모였는데 거기 박성재 장관도 자리를 함께하고 이제 본인이 사용했던 비화폰인가는 수사와 관련돼서 막 교체를 하고 이랬던 부분이 하나가 네. 있고요. 이 국조특위 등에서 이 어떤 점검을 하고 이럴 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그리고 소극적인 걸 넘어서 사실상 해태하는 듯한 이런 자세로 임했다는 부분 등등이 들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그러면 아주 뭐 경미한 과태료 성격의 그러니까 법률 위반만 있어도 그 문헌만으로 보면 이 탄핵이 될 수 있어서 헌재가 법리로 중대성이라는 허들을 하나를 더 설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감사원장 다 마찬가지로 중대성. 뭐 감사원도 별개 의견으로 이게 감사원법 위반이다. 그리고 검찰 탄핵에서도 만장일치로 이건 좀 수사의 관례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 설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박선재 장관은 그런데 이제 내란과 연결이 돼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이 탄핵 사유와는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인용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의견이겠죠. 이
야당 의원들을 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이 됐다.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게 마치 대단히 주된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주된 이유가 아니라 여러 이제 사유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법률 문건을 만들 때는 이러저러한 뭐 이렇게 상황, 정황 같은 것도 맥락상 설시를 해줘야 기재를 해줘야 그 상황이 좀 뚜렷하게 재판관들한테 전달이 되다 보니까 네. 그 맥락에서 기재가 됐는지 제가 기재됐는지 여부는 뭐 개인적으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런 맥락인 거지 째려봐서 탄핵 이거는 좀 과도한 논리적 비약인 것 같습니다. 최승병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선고가 됐던 것이 계속 줄탄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줄기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주당 내에서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이 기각각하될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데 이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의 이 탄핵 또는 국회에서 탄핵이 남발되는 것을 좀 제어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그 국민의힘이 제안한 게 일종의 약간 엄포용인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탄핵권은 그 국회가 법률적으로 갖고 있는 권한이거든요. 예. 다만 이제 그게 의회에서 이제 이거 제도적 자제, 제도적 인내를 해야지 뭐 수단이 있다고 그걸 조자룡 헝칼 쓰듯이 마구잡이로 끝까지 휘두르면 되겠습니까? 다만 그것은 최극단에서 쓰라는 일종의 최후의 카드 같은 건데 그거를 29번이나 벌써 남용을 한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그걸 법률적 권한을 뭘로 제어하죠? 다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극도로 남발하니까 최소한 그러면은 그 이번에 탄핵으로 인한 그 변호사 비용이 4억 6천만 원 들어갔다고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최소한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정당히 묻자. 정당히 하자. 국회의 비용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하지 말자라고 저는 물론 정당도 국민의 세금이 일부는 들어가지만 최소한 책임성의 부분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제도적인 자제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식의 장치를 두는 건 필요하지만 그다음에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그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하지만 국회에 명백히 부여된 탄핵 권한이 있는데 이거를 다르게 뭘로 제어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부분은 좀 고민이고 다만 이 점은 좀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계엄도 권한이지만 그것이 헌법적 강경 태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민주당도 거대 야당도 마찬가지죠. 제도적 인내와 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꼭 한번 강구돼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저는 근데 최근 상황을 보면 이미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동안에 줄탄핵을 했고 지금 이제 줄줄이 또 기각이 되면서 정무적인 그 어떤 부담감을 느끼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상목 심우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그동안에 탄핵을 진행했던 것들에 비하면 이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진행할 만한 상황들일 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민들께서 너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국민들께서 정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민주당이 그동안 폭주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상기업 이후에 그것을 새롭게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국민들의 눈치가 보이니까 민주당이 줄탄핵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법안을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현실성이 있는지는 조금 의문은 있어요. 다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시 국민적인 관심들을 환기를 시키고 어떻게 보면 우리 여야 정치가 다시 회복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탄핵 헌법재판소에서는 불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탄핵이 잦아지게 되면 그만큼 뭐 비용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국정이라든지 상당히 또 소모되는 측면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탄핵이 너무 많이 남발됐어요. 그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지적하려면 확실하게 지적해야 되고 그렇게 많이 탄핵했는데 결국은 8건이 다 기각됐잖아요. 지금. 네. 5건 정도는 아직 남아있는 거. 그중 하나가 이제 한덕수 총리 윤 대통령 이런 경우인데 일단 검찰이 기소해서 무죄 받으면은 비판 받잖아요. 비판도 받고 제가 알기로 뭐 검찰 내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인사 발령에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아마. 기소했는데 거의 무죄가 나왔다. 그 검사 능력이 문제가 있다고 볼 거 아니겠어요 검찰 내부에서.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탄핵이 남발됐어요. 그거 인정해야 되고 그야말로 제가 봐도 우리 강 변호사 말씀처럼 심우정 검찰총장은 당연히 탄핵해야 돼요. 탄핵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론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단지 줄탄핵으로 인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그건 전혀 법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고 그건 아까도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어요. 이번에 그 헌재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정치적으로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걸 어떻게 또 법으로 해결합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민주당이 자제해야 돼요. 대선이 열릴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입법권 갖고 있고 탄핵 소추안 발의하면 뭐 통과가 100%니까 그런 걸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같이 지적돼야 될 것이 이건 입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입법권에 대해서 함부로 했지만 탄핵도 남발했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제2호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며요. 그 대대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대대행이라는 사람이 그래 9번이나 거포인 사람입니까? 그렇게 신중하자고 하는 사람이. 이것도 남용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지적들 해야죠. 어느 한쪽만 지적을 합니까? 탄핵도 남발이지만 대통령의 제2호권도 남발이다. 그걸 같이 제가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최 교수님께서 최상목 권한대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바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정말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빨리 당장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이제 누가 발언을 설명을 하셨죠. 직무유기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몸조심하기 바란다. 이 발언이 지금 상당히 이 정치권에 또 서로 공방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해서는 안 될 말, 금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렇게까지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양측이 이렇게 팽팽히 있는 바람에 그리고 본인에게도 테러 제보가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저렇게 방탄복 입고 다니고 경호원도 5명씩 이렇게 물살도 없이 경호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몸조심하라? 아니 이 직무유기라고 하는데요. 제가 97년에 사례를 하나, 2019년에 사례 하나 들면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정 내렸어요. 그리고 네. 1년의 시간을 주면서 국회 보고 후속 입법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4년이 지나도록 안 했어요. 자, 그러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도 테러해야 됩니까? 직무유기로 잡아들여야 됩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탄핵권이 국회에 탄핵권이 있듯이 지금 임명하지 않은 권한도 최상목 대행에 있어요. 정치적으로 비난한 건 할 수 있었어요. 왜 안 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안 하기 때문에 국민이 체포해서 한다.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공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잘못하면 이건 내란 선동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아무리 조급증이 급하고 이렇게 절박감이 도를 지나친다 하더라도 이런 발언들을 조심해야죠.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후폭풍과 후과를 저는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현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재명 대표가 바로 오늘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한 발언이거든요. 그러면 최고위원회의면 상당히 어떤 이야기를 할지 뭐 준비를 하고 이렇게 발언을 할 텐데 어떤 의미에서 이 발언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최상목 대행이 적절한 행보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몸조심하길 바란다 이 부분까지 나아간 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또 오해를 자초할 수 있는 말이라는 데는 이제 뭐 이론을 달기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최상목 대행은 대단히 본인의 대행이라는 소임과 관련해서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의 대행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느냐 그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맛대로 특정 진영의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를테면 마은혁 재판관 이건 완전히 위헌입니다. 임명하지 않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에 완전히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뭐 여야 합의 그리고 여러 허울 좋은 이 논거를 댑니다만 이를테면 경찰 인사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고 이랬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오히려 기관으로만 산정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대통령 대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여러 권한 중 소극적인 그리고 관리하는 정도의 권한 행사만을 하도록 헌법학계에선 다 의견이 모아졌는데 입맛대로 권한 행사를 하면서 특정 정파의 대행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부분 그대로 두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재리 대변인께는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가 안 내려지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같은 그렇죠. 날 내려지게 된다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지난주에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결정을 같은 날 내렸었기 때문에 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쟁점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사건은 먼저 선고를 하면은 대통령 사건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을 한 번 변론기라고 바로 결심했거든요. 근데 이 박성재 장관의 사건에 있어서 아까 장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내란죄의 뭐 공범, 적어도 뭐 방조를 한 것이 아니냐, 특히 국무회의에 참여를 했었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어요. 한덕수 국무총리와 실제로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은 이미 이제 결심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미 한번 다룬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저는 오히려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과 함께 선고를 하고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뒤에 선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계속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가장 먼저 선고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예. 대통령이 뭐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지금 대행의 대행 체제로서는 국정이 마비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대미 관계 같은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실질적으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좀 답답한 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사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마은혁을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감사원장, 검사 3인이란 말이죠. 사건의 경중에 대한 기준을 국민들께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헌법재판소에서. 네. 굉장히 답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네. 같은 날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 선고 내려진다면 두 선고가 동일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라는 직과 대통령이라는 직은 일단은 그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예. 국민들께서 직접 선출을 하신 것인가, 그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의 파면을 막기 위해서 주말에 계속적으로 집회에 나오시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형태로 임명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위헌위법하다고 했을 때도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에 대해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 기준 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이 탄핵 심판의 선고도 인용이 되면은 국무총리에서 파면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기각이 되면은 바로 국무총리 직으로 복귀되는 거죠. 복귀가 되면은 이제 최선목 권한대행이 다시 알겠습니다. 경제부총리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참여 안내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시사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탄핵 심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선고대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무관하게 여야의 대권 주자들이 또 몸풀기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기 대선 이 표현이라는 말을 좀 상당히 국민의힘에서는 신중하게 그렇게 보였는데
최근에는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선거는 선거대로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좀 워밍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뭐 정중동의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뭐 사실 각 기각이나 각하되기를 자기 이제 여권 특히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말 바라고도 있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 또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바로 60일 만에 선거가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짧은 할줄을 금방 이륙해야 되는 그런 좀 초비상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전에 최소한 자신들의 공간을 좀 확보해 놓고 그리고 바로 이륙할 수 있게 몸풀기가 돼야 되니까 각자 갖고 있는 특장점을 살리는 거죠. 뭐 책을 펴내는 출판 정치라든가 예. 아니면 특강 정치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그 SNS를 계속 올림으로써 주목도를 높인다든가 뭐 이런 식의. 다만 김문수 장관은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침묵함으로써 그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그런 약간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어찌되었건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조기 대선의 대자는 금기어지만 그렇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의제 설정을 통해서 뭐 일정 기획이라든가 뭐 전직 대통령 예방한다든가 아니면 PK 지역을 슬쩍 갔다 옴으로써 던지는 메시지라든가 뭐 이런 식의 그런 동선 전략과 일정 기획 전략 그다음에 출판 전략 뭐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본인들의 가장 그나마 갖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네. 그걸 최대한 활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조기 대선이 있을 거라는 예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탄핵 정국이 어떻게 보면 주목을 높일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권 잠룡들이 자신의 어떤 이 정치적인 폭을 좀 넓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조기 대선을 예상들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다 솔직하지 못해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 대선주자 말고 말이죠. 나경원 의원 제가 또 아까 얘기했는데 바로 너무 과해요. 이거 제가 볼 때 오히려 조기 대선 바라는 것 같아요. 조기 대선을 해야지 전당대회가 열릴 거 아닙니까? 비대위 체제 끝나고 전당대회 열려야 자신의 그 당대표직을 뭐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지 않고 왜 이렇게 발언들을 세게 하냐고요. 전 그래서 이거 지금 질문은 지금 대선주자 질문인데 나경원 의원은 대선주자는 아니니까 모르죠. 본인이 또 대선주자 나올는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전 그래서 대선주자들이 지금 이 탄핵에 대해서 물론 진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우리가 뭐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말이 너무 애매해요. 네. 이게 뭐 탄핵을 될 거라는 건지 안 될 거라는 건지 계엄이 잘했다는 건지 잘 못했다는 건지 대단히 비겁해 보여요. 일반적으로. 이건 제가 특정인을 거론하기 어렵다고 봐요. 하나의 경향성인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나 이런 사람 빼놓고는 다 그런 그 경향성을 보이는 것 같은데 좀 보다 좀 분명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에게. 네. 난 계엄을 반대한다. 찬성한다. 계엄을 잘했다고 본다. 뭐 계몽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경원 의원 얘기 또 할게요. 제가. 계엄령을 계몽령을 한 걸 감사한다. 그게 또 했더라고요. 네. 이 얘기 제가 자꾸 한 이유가 이런 분들 자꾸 얘기해줘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돼요. 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그건 뭐 저희 추론이에요.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대선주자들도 정치니까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탄핵을 반대하는 거라면 선택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아주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애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탄핵에 찬성한 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게 정당한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솔직한 정치인들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토론에서 그런 걸 지적해줘야 돼요. 토론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독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이제 탄핵 선고가 나오기 전이라서 상당히 좀 몸을 나름 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한 명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장관 관련해서 최평론가에게 먼저 여쭤볼게요. 어떤 장점 또 어떤 또 약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장점이라 그러면은 이번에 그 상당한 보수 주류 지지층의 지지를 확보했고 그다음에 네. 그런 점들이 보수의 적통 보수의 상징성을 갖는 어떤 일종의 아이콘 같은 그런 역할과 지위를 부여받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이중적 양가성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분은 탄핵을 반대하고 그다음에 조기 대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지율은 어쨌든 제가 특정하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가장 그래도 높은 추세를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에 대한 이런 지지율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호감도라든가 그 어떤
우리 진영을 지켜달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로 봐야지 실제로 이게 이제 뭐 경선에 돌입했을 때 과연 이게 이제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측면에서 지지율로 다시 치환될 것인가 이 점은 좀 숙제일 것 같아서 김문수 장관에 대한 이 지지율과 그것은 저는 호감도 내진 선호도로 봐야지 이걸 지지율로 바로 환원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개별 후보를 놓고서 잠재적인 후보를 놓고서 뭐 또 토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이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어떤 장점, 약점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뭐 장점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뭐 상당히 그야말로 애매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는 특별하게 이렇게 장점 있는 후보로 보이지 않아요. 차라리 김문수 의원은 김문수 장관 화끈해요. 화끈하게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선택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정치인이 그래야죠.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상황이 바뀌면 또 거기다 주파수 맞추고 축구할 때 우리가 골대 하나고 공을 거기다 넣어야지 볼을. 골대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지금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홍준표 시장 저는 장점이 있긴 있어요. 어떤 장점입니까? 콩카콜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시원스럽게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시원스럽지도 않아요. 이분이 아주 말을 갖다가 요즘 아주 애매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나마 있던 장점도 많이 사라진 것 같다. 제가 그 말씀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예. 강전희 대변인께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 TK 지역을 찾기도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다시 돌아가도 계엄을 막았을 거라면 이제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상황 자체가 녹록치 않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시점에 한동훈 전 대표의 장점과 약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탄핵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보였던 건 한동훈 대표와 오세훈 시장이었는데 좀 아까 이제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살짝 발을 빼는 듯한 본인은 찬성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탄핵을 찬성했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한동훈 대표뿐이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번에 그 탄핵 심리 과정에 있어서 보수층이 집결했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돌아왔는데 당대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제 나온 이후에 몇 달 뒤에 이제 돌아왔는데 본인이 설 자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좀 이거에 있어서는 또 뭐 TK 같은 데를 가서는 지지자분들에게 사과한다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앞뒤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었을 때도 어쨌든 뭐 절차적 정당성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환영한다라는 뜻을 또 밝히기도 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좀 애매한 스탠스로서 나가곤 있는데 저는 대통령의 이제 헌법재판 결정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정문에 있어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만약에 결정문에 좀 적시가 되어 있었다. 네. 위헌 위법하다라는 내용들이 그때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보수의 재건이라든지 이런 아이콘으로서 본인이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본인 스스로도 책을 내면서 뭐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화력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실시됐던 이 차기 지도자 또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이고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8.1%, 홍준표 대구시장 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3%, 오세훈 서울시장 6.2%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지지도 조사 결과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는 오세훈 시장 네. 그저께는 한 방송에 출연을 했었나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예측 관련해서 기각 2명, 각각 1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탄핵 찬성이 아니다. 탄핵 소추에 대해서 찬성이었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네.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장점 이 시점에
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장점은 대선 간도의 가장 주요한 이력인 서울시장을 역임했다라는 거고요. 이런 지자체장의 경험치가 있다라는 건 정치적 자산이라는 점을 좀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국민의힘의 여러 대선 주자들 중에 중도층에 좀 소구할 수 있는 뭐 개혁 보수 이미지를 좀 담지할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은 확장성 면에서는 또 이게 플러스가 되는 요인인 건 분명히 있는데요. 단점은 뭐랄까요?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인이 꼭 지녀야 하는 소신, 뚝심 이런 부분이 없이 어떻게 보면 한없이 좀 가볍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과거에도 직을 걸고 무상급식 했다는 점도 사실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 건데 네. 또 탄핵에 분명히 계엄 국면에서는 찬성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서 석방이 되니까 내가 탄핵 찬성한 게 아니었습니다. 탄핵 소추에 찬성을 해서 헌재의 판단 한번 받아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거는 국민을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얕잡아보는 발언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최평론가님. 네. 최근 암살 위협설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에서는 관련 제보를 받아왔다. 네. 공개 행보를 상당히 자제해왔던 이 대표거든요. 6일 만에 공개 행보를 시작했는데 경찰이 이제 신변보호를 받습니다. 이건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 물론 저는 그 암살 위협 뭐 이런 제보 이런 얘기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런 것들이 다시 재현되면 안 되죠. 이재명 대표는 그런 과거에 정말 트라우마도 있고. 근데 그렇게 또 약간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나름 그거를 이제 기화로 조금 대중 집회 자제하는 듯 보이다가 오늘은 나타나가지고 이제 굉장히 센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지금 그런 안위를 따질 정도 아닐 정도로 지금 위급하다는 어떤 그런 절박성, 조급성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몸조심하란 말이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고 사실상 본인이 그렇게 지금 위협을 받는 처지라고 하면서 상대를 위협한다는 게 이중적인 모순이라는 얘기를 드린 건데 그만큼 이재명 대표는 당의 일극 체제는 완성이 되어서 당의 경쟁자도 없고 실제로 지난 자기 체포동의안 때 이제 뭐 내통자들을 색출하려고 했다라는 그 발언이 굉장히 후폭풍이 컸지만 실제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그게 기류가 급변하면서 얼마 전 천막에서 비명계 주자들과 전부 다 화합하고 단일 대우를 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을 급히는 추스를 넣었지만 지금 저렇게 보이는 어떤 조급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굉장히 좀 뭔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불안정성 측면 이런 것들이 당에서는 일극이지만 과연 본선이 되거나 만약 후보로 가는 과정에서는 저는 확장성이라든가 안정성 문제에서는 굉장히 또 비명계 쪽으로부터 공격받을 그런 포인트들 지금 오히려 쌓아나가고 있다. 그 점은 제가 지적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최 교수님 아까 또 나경원 의원 말씀해 주신 나경원 의원은 이 암살 위협설이 자작극이 아니냐 이런 또 발언이 있었고 또 안철수 의원으로부터 유사한 또 발언이 나와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상당히 격앙돼서 반발하는 그런 또 상황도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나경원 의원이 그 자작극이라고 한 말도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전형적인 음모론인데 만약에 자작극을 벌였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산해야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말이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대표가 지금 암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걸 일부러 퍼뜨려 가지고 지지를 받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했다? 그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이 계속 문제 제기할 것 같은데 왜 자작극이라고 생각하니 근거를 대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하고 달라서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안철수 의원도 그래요. 안철수 의원 상당히 점잖은 말씀하시고 그래도 국민의힘의 자산인데 네. 탄핵에 대해서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 생각입니다만 정당한 발언을 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인데 오늘 한 얘기는 영 실망스러워요. 어떤 발언이었죠?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달에 테러 당했을 때 그때 뭐 저도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칼을 맞고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일부러 좀 꾸미려 했다. 뭐 그런 취지로 뉘앙스 들리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 의도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적절치 않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최상목 대행 제가 봐도 정말 위헌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거고. 예.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제1야당 대표가 몸조심해라. 뭐 직무유기란 말까지 할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런데 그 현행범이니까 모든 국민이 체포할 수 있다. 아무리 정치적인 레토릭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꾸 이런 발언들을 하니까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더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더 갈라놓고 예.
더 사람들 걱정스럽게 하는 이러고도 있어요. 대선 국면이 이제 막상 인용이 되면 대선 국면이 올 텐데 다가와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이건 여야 똑같이 우리가 비판해야 돼요. 이렇게들 발언하면 안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말이 과했고 안철수 의원도 그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뭘 근거로 그렇게 자작극이라고 얘기합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자작극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그거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HID 오비 요원이 뭐 러시아제 총을 밀수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네, 그 너무 제보를 받았다라고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 사람이 제보를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민감한 것이라면 여러 사람에게 제보가 갔을까 의문이 있고 그리고 경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뭐 신변 보호를 한다라고 하는데 경찰에다가 공식적으로 신고하거나 고발하거나 이런 절차를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회에 와서는 예.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했지만 여야 대표가 모두 협박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도부에 그러한 협박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럼 이거는 정말 여야 없는 상황이에요. 민주당 측에서 어디에서 제보 받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경찰과 공유를 해서 빨리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 대한 제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시일이 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국민들 앞에는 광화문 앞에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방탄조끼 입고 나오지만 왜 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최창준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 안철수 의원의 표현 부분을 다시 전달드리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토론을 피하고 있다며 부산에서 목을 걸킨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장희 변호사 방금 전에 강전의 대변인이 그런 위협적인 제보를 받는다면 빨리 경찰에 신고해서 그 혐의자를 색출하면 될 일인데 왜 하지 않느냐 이분은 어떻게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의 설명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 제보를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 뭐 군 뭐 이런 관계자들이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이 사람들이 좀 특정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전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거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 똑같이 만약에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아니면 대선 주자가 협박 테러를 받았다고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데 예. 일부 반대 진영에서 쇼한다. 이건 뭐 자작극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전 그 사람 비판할 겁니다. 어떻게 정치인의 테러가 실제로 있었고 이런 정말 양극화된 정치 행태를 목도하면서 정치인이 상대 진영에 대해서 혐오를 담아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합니까? 정치할 자격이 있는 분인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위헌 법률 심판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라고 하는데 최평론가님, 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그러니까 있나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도 이게 과연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이게 말의 실수 하나가 기억의 문제 하나가 이게 직을 내가 출마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과하게 하는 게 이게 헌법 정신에 맞느냐 사례도 없다 얘기하는데 뭐 해외 사례는 충분히 있고요. 예. 그래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죠. 재판부가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이게 이제 그 재판이 중지되고 이제 헌법 심판으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이미 대법원에서 충분히 이거는 확정 판결을 받았고 위헌 판결하면 받은 사례도 그 합헌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자꾸 계속 오해를 받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분들을 꼭 안 해도 좋은 거를 꼭 이렇게 절차를 거침으로써 어떻게든 시간을 좀 지연해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재명 대표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방어권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네. 이렇게 우리가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미 굳어진 이 선거법,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꾸 위헌을 물음으로써 시간을 지체하려는 이것이 과연 온당하게 보일 것인가. 저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네. 장 변호사님,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냥 법률적으로만 들여다봤을 때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형사 처벌을 규정하는 법문은
확대 해석, 유추 해석도 안 되고 아주 법문이 명확해야 돼요. 명확성의 원칙을 담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조항을 보면 당선될 목적으로 이를테면 출생지 이건 명확하죠. 가족관계, 직업, 경력 이건 명확해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건데 행위 등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그래서 행위 등 이게 어떤 것까지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단히 포괄적이고 이재명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누구를 안다 모른다 내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게 나한테는 압박으로 느껴졌다. 아니다 압박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행위의 이 카테고리에 너무 많은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의 이 행위 발언들이 포섭이 되다 보니까 이건 저는 이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건 아닌지 한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연 의도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담당 재판부에서 이걸 신청한 이 당사자의 요구를 그냥 기각해버리면 헌재까지도 가지 않고 집행정지의 효력도 없습니다. 황자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당 재판부에서 이거를 위헌지청 신청을 받아들여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면 그때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당 재판부에서는 이거 법률이 명확한데 뭐 더 이상 다툴 필요 없다라고 해서 판결을 그냥 선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피고인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별도로 헌법소원을 또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재판이 정지되진 않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다른 형태로서 법원에서 기각될 거를 저는 예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고 있으니까 또 그걸 가지고서는 어떠한 불복을 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네. 지금 이 상황이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뭐 이렇게 당선 무효를 받고 알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네. 대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와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재판을 지연하고 그리고 나중에 불복 빌드업을 위한 것이 예.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 교수님 한 시간이 1분밖에 안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한 방송에서는 공직선거법 2심 무죄일 거다 이렇게 자신하는 또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재판을 지체할 이유가 없을 텐데 또 추가적으로 위헌 심판 청구 내는 걸 할 이유가 없을 텐데 무슨 까닭일까요? 글쎄 무죄를 뭐 장담할 수 없죠. 1심에서 그렇게 중형이 나왔는데 무죄를 장담한다는 거는 그냥 하는 얘기일 거고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재판부의 그 재판이 우리 예측을 많이 벗어나니까 좀 위헌 법률 제청한 거는 지연의 의도가 좀 있다고 좀 봐요. 그리고 하려면 진작 했어야죠. 근데 이제 선거일 또 앞두고 또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예. 비판할 수 없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나 지금 대통령 측 얼마나 많은 그 법 지식을 동원해서 결국 석방까지 시켰잖아요. 대통령. 해볼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양측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그런 거 비판할 수도 없어요. 윤 대통령 측도 계속 법률적인 태도를 내서 해왔기 때문에 여기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법원이 기각하면 밑조가 본전인 것이고 기각 안 하고 만약 위헌 심판 들어가면 또 연기되는 거니까 뭐 하지 않겠어요? 이제 뭘 비판합니까? 양쪽 다 똑같은데.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